뭐냐 하면 요 뉴스. 그 최동욱 검찰총장, 예,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 혼외 자식이 있다라면서 생쇼를 했잖아요. 예, 예. 아유, 내 학교는 또 왜 궁금한데. 늘첨님 감사합니다. 민주당 최동욱 찍어내기는 역시 국정원 작품. 윤상현 거짓말하고 불법 범죄행위 옹호한 것이다. 민주당은 27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근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것과 관련 최동욱 찍어내기가 불법 사찰한 불법 정보를 정부 여당이 불법 취득하여 정치 공작에 악용한 국정원 기획 작품이었다는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말을 이렇게 어렵게 했어. 그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불법 공작 정치를 통해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사건을 은폐하려는 국정원의 검은 그림자가 꼬리를 드러내고 있고 이를 공유하고 악용한 새누리당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월 22일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에 청와대가 임모씨 모자 혈액형을 어떻게 알았는지 확인해봤더니 지난 6일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권한하에 알게 됐다고 얘기했다는 발언을 상기시킨 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윤 수석이 거짓말을 했고 그가 불법 사찰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범죄 행위를 옹호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검찰의 수사대로 최 전 총장 관련한 정보 유출이 불법 사찰에 의한 것이었다면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불법 사찰에 의한 의혹 제기로 찍어내게 한 것이고 윤상현 수석은 불법 정보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를 흔들게 한 것이라며 윤 수석은 누구에게 불법 사찰에 의한 불법 정보를 들었고 그것이 합법이라며 여권에 혈액형이 있다는 엉뚱한 소리를 들어놨는지 자초지종을 밝혀야 된다고 압박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최동욱 검찰총장과 관련된 소위 그 임모씨 모자 임모씨 모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서초구청에서 그 서초구청 조모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 검색을 한 거야. 들여다본 거야. 그런데 그 조모 국장이 누구? 조모 국장이 누구? 원세훈 친구. 원세훈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소위 임모 여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여다보고 그 내용을 불법으로 유출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서초구청을 갖다가 어저께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예.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지금 결국은 지난 새누리당이 주장한 여권에 혈액형 나온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잖아. 그때 새누리당이 몇 가지 거짓말 하는데 그 혈액형을 보고 친자관계를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혈액형을 어떻게 알아냈냐. 그러니까 첫 번째 거짓말은 최동욱과 그 최동욱의 혼외 자식이라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애가 혈액형이 같다는 거야. 얘 혈액형을 분석해보고 알았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혈액형을 어떻게 알았냐. 여권에 나와있다. 둘 다 거짓말이죠. 혈액형이 같으면 모자 관계야? 부자 관계야?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럼 혈액형이 같은 우리 신랑이 B형인데 그러면 B형과 관계된 애들은 전부 우리 신랑의 혼외 자식인가? 말이 안 되지. 첫 번째는. 거기다 여권에는 어디에도 혈액형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최동욱이 혼외 자식이 있다고 떠벌렸던 거야. 그랬는데 지금 그 혼외 자식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된 계기가 소위 그 임모 여인이란 사람이 최동욱 총장의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친부 이름을 최동욱이라고 올려놨던 거 아니야. 아버지 이름을 최동욱이라고 해서 애를 학교에 보냈다라는 그 증명서는 지극히 사적인 문서이고 그 문서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야. 근데 그 문서를 불법적으로 살펴보고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고 그거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죄 없는 최동욱을 잡아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저께 들통이 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최동욱을 찍어내게 했던 건 누구의 작품이다? 국정원의 작품이었다라는 이야기. 예.
지금까지 최동욱 총장의 혼외 자식이라는 걸 증명하는 어떤 내용도 나온 게 없죠. 그죠? 예, 최동욱 총장의 그 자절하는 걸 증명해낸 게 없어요. 뭐 ABO식으로 분석해보면 아들이 맞다라고 주장했지만 그에 딱 걸맞는 정확한 ABO식으로 분류해가지고, 아니 생각해봐. ABO식이면요 혈액형 같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혈액형으로 분류되면 A형하고 O형이 만났어. AA하고 O가 만나서 AO가 나왔어. 그럼 AO는 무조건 이 아버지 자식이냐? 그렇게 따지면 다른 AO들도 다 이 아버지 자식이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최동욱을 잘라냈을까? 예, 늘참님 감사합니다. PC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혹시 중계방으로 이동하는 방법 아십니까? 여러분이 방송 리스트에서 망치부인이라고 치고 검색을 하세요. 예, 검색을 하면 이렇게 방송이 3개가 떠요. 방송이 3개가 뜨는데 그 중에 하나 쓸데없는 거고, 328호실로 이동해 주시면, 예, 망치부인 방송 중계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 중계방으로 이동하시면, 왜 이동을 해야 되냐 하면, 이렇게 이제 조금 아까 풀방이었어. 근데 이제 이 풀방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 방은 뭐지? 왜 이렇게 인기 있지? 이러면서 딱 눌렀는데 이제 망치부인 얼굴이 딱 커져버리면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풀방일 때는 알아서 중계방으로 이동해주는 센슈가 필요한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딱 커지지만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멀리서 보면 얼굴이 조그매 보니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얼굴이 커지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풀방이 아니어야지 아래 윗방에 가려고 막 광클하다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방을 만들지 말고 중계방으로 빠져서 자리를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해서 왜 스님이 방송을 하지? 프로망 스님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아프리카가 시스템적으로 막 방송 대상 후보로 추천된 사람들은 막 노출이 되나봐. 그죠?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세수할걸. 나 진짜. 내가 몰랐어. 이렇게 막 리스트에 떠가지고, 내일은 꼭 세수하고 방송할게. 정말 쪽팔려 죽겠네, 진짜. 어저께는 세수했어. 한번 세수할 때 3번씩 세수해. 너무 속상해하지 마. 새로 오신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내가 다 당황스럽다. 분위기가 왜 이러지? 자, 고 최동욱 총장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게요. 예. 삽입 전문가님, 닉네임이 참 그래. 자,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할게요. 이 최동욱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또 이게 우리 방에 지금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정부는 무슨 제도냐? 대통령제 정치체제죠. 대통령제. 예. 대통령제라는 건 뭐냐면, 입법부하고 사법부하고 행정부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정치체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입법부라는 게 뭐냐면 국회를 얘기해요. 법을 만드는 기관.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일을 일일이 인준해주는 기관이 국회예요. 그래서 이 행정부는 대통령과 국무회의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키려는 법을, 정부가 집행하는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 정부의 검찰이 사법부에다가 고발을 해요. 그럼 이제 사법부 기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서 그 행정적인 집행자들이 잡아낸 범인들에 대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 철저히 분리된 대통령제예요.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붙어 있어. 그래서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하나의 총리라는 대통령이 없어요.
그 나라는 대통령이 없고 총리가 최고 행정 책임자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곧 행정을 책임지는 체제. 하지만 여기에도 반드시 뭐는 독립되어 있다?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나 민주주의 국가는 사법부가 반드시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사법부가 판단의 근거로 하는 법이 정해져 있어야 돼.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야.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대통령 제도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럼 이제 이 대통령 제도 하에 뭐가 있어요? 대통령과 총리가 들어가고 각 부 장관들의 회의가 있어. 그걸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각 부 장관들이 하는 회의를 뭐라 그럴까요? 예, 뭐라 그래요? 예, 그거를 국무회의라고 하죠. 예, 국무회의라 그래요. 국무회의. 예, 그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결국 장관들하고 차관들이 들어가서 그 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정책을 토론하는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그 국무회의의 장관들 중에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있어. 법무부 장관 밑에 뭐가 있어요? 무슨 청?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청이 있어요. 검찰청이 있고 그 다음에 안행부, 안전행정부 밑에 경찰청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청이 기본적으로 이제 범인을 신고를 받고 범인을 체포를 해요. 그래서 검찰에다가 수사 결과를 넘기면 검찰이 그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가지고 그거를 사법부에다가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청장은 대법원장 밑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밑에 소속되어 있는 자리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재판에 회부하는 건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어? 검찰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사권은 경찰이 기본적으로 갖지만 누구도 갖고 있어? 검찰도 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권은 검찰하고 경찰이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둘이 싸워. 뭘로 싸워? 수사권을 가지고.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수사는 무조건 경찰이에요. 그래서 증거 확보랑 모든 수사 책임은 경찰이 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만 해.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 그 대신 수사 지휘를 해요. 여러분이 로앤오더라는 미드를 보면 검사가 경찰이 이렇게 수사하는 과정에 개입해서 뭐라고 주장하고 또는 막 반발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야. 그게 이제 미국식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따로 독립적인 수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기소는 오로지 누구만 해? 검사만 하는 거야. 거기서 문제가 있는데 재판에 회부되려면 반드시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검찰청장이 누구의 밑에? 법무부 장관 밑에 예속되어 있어. 근데 법무부 장관은 누가 임명해? 대통령이 임명해.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장을 임명하는 분위기라서, 그러니까 지목하는 분위기라서 이게 권력에,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권력의 말을 잘 들으면 기소를 안 해. 그래서 권력의 말을 잘 듣는 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를 안 해버리고 권력을 비판하는 자들이 아주 작은 잘못을 해도 다 기소해버리고 그게 이제까지 검찰이 저지른 잘못인데 그게 특히 심각해진 상황이 언제였냐면 이명박 때야. 이명박 정권에서 왜냐하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좀 들어 이 왼수들아. 이거 어디 가서 또 따로 듣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대법원장 말고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이 있다고. 근데 이 검찰총장이 그래서 맨날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 눈치를 봤단 말이야. 근데 그걸 눈치를 처음으로 안 본 게 있었어. 언제?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들이 검난이라는 걸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었어. 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을 독립시키겠다. 그러니까 검찰이 법무부 밑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찰이 법무부 밑에 딸려 있기 때문에 정권의 눈치를 봐왔다. 앞으로는 이 검찰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기소할 수 있도록 검찰을 독립시키겠다. 그걸 추진했던 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야. 노무현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을 독립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기존에 그 권력에 줄 섰던 검사들이 그럼 그동안 줄 서온 게 뭐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 그래갖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어서 검사와의 대화가 국민 생방송으로 나와. 국민 생방송으로 이렇게 토론이 되면서 검사들하고 대통령이 공개 토론을 했어. 그 일단 여자가 법무장관이라는 것에 분노했고 그 당시 검사들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검사들이 난을 일으켰어. 근데 그리고 나서 검사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온갖 모욕을 다 줬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쯤하면 막가자는 거죠. 농담하면서. 그래도 검사들의 그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검사들이 어떻게 됐다?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수사하고 기소한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 의원하고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하고 똑같은 죄를 지으면 한나라당은 기소 안 하고 민주당만 기소하거나, 또 법원에서도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한나라당은 봐주고 민주당만 배지떼거나 그런 일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 벌어졌던 거야. 근데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어쨌거나 검찰이 기소, 그러니까 권력의 눈치 안 보고 기소하는 호강을 누렸던 거지. 그런데 그게 언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명박이 검찰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막 자기 하수인 취급을 한 거야. 검찰이 나름대로 노무현한테 반기를 들고 자신들의 어떤 지위를 확보했어. 그래서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는 재미를 깨달은 거야. 그 맛을. 근데 이명박이 이 검찰을 막 휘두르고 검찰을 갖다 자기 신여 취급을 하니까 그래갖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일어나. 그래서 거기다가 이 검찰총장이 뇌물수수 사건이 터지잖아. 그래가지고 이 검찰에 검난이 일어나고 뇌물수수 사건이었던가 하여튼 그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쫓겨나. 근데 원래는 이 대통령이 원하고 법무부 장관이 원한 사람이 검찰총장이 됐는데 당 이명박 정부 말기에 워낙 검사들 내부에서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박근혜가 집권한 다음에 박근혜가 원하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세울 수가 없었어. 검찰총장으로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검찰총장 선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검사들의 자발적 무기명 투표로 나온 게 최동욱이야. 근데 이 최동욱이 왜 나왔냐면 최동욱이 검찰총장이 됐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조사를 한 거야, 뒷조사를. 근데 깔 게 없었어. 나오는 게 전부 다 미담뿐이다. 그래갖고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청문회에서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통과된 게 최동욱이야. 그럼 이 최동욱은 누구냐? 최동욱이 누구냐? 옛날에 평검사 시절에 전두환한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람이야. 최동욱이 옛날에 평검사 시절에 전두환한테 90년대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검찰총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 뭐 했을까요? 최동욱이 제일 열불낸 게 전두환 추징금, 전두환 재산을 싹 다 조사해가지고 싹 다 압류해버렸어. 추징금 낼 때까지 내라고. 그러니까 이 전두환 일가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갖고 압류를 해버리니까, 재산을 다 압류를 해버리니까, 압류는 뭐냐 하면 뺏는 게 아니라 재산을 팔지 못하게, 이동하거나 팔지 못하게끔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전두환 일가에서 1260억을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약속을 해. 약속을 하는 단계까지 갔어. 그리고 아직 실제로는 한 50억 정도밖에 추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걸쳐서 500몇십억을 걷어냈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는 뭐 하느라고 못 걷었냐고 막 큰 소리는 쳤는데, 현재까지 거둔 게 50억밖에 안 돼. 근데 좌우지간 전두환의 모든 재산을 찾아내고 압류를 한 뒤에 최동욱 총장이 잘린 거야. 그래서 물론 겉으로 드러나기는 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이 수사 지휘를 했기 때문이 아니냐. 근데 사실은 최동욱이 두 가지를 같이 한 거예요. 국정원 범죄에 대한 수사도 너희들이 증거에 따라 수사해라 해버렸고, 그 다음에 전두환의 추징금도
증거에 따라 다 압수해버리라 그런 거야. 그랬더니만 압류하라고. 그 두 가지를 최동욱이 멋있게 한 거야. 그래서 결국 쫓겨난 거예요. 사생아, 그 혼외 자식을 낳았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쫓겨난 거야. 근데 그로 인해서 검찰의 그 수사팀이 이제 그 일을 간 거죠. 어떻게 우리들이 뽑은 검찰총장을, 그러니까 검사들이 스스로 뽑았다니까, 검찰총장을. 그래서 권력의 눈치 안 보고 제대로 수사했는데 그 검찰총장한테 더러운 누명을 씌워서 내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수사팀이었던 수사팀장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윤석열이 누구냐? 안희정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왼팔이라는 사람을 감옥에 보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이 국정원 수사팀장이었는데 이 사람을 자른 거야. 왜? 국정원의 범죄, 이 트위터 5만 6천 건이 있으니 이것도 범죄로 올려야 된다. 범죄 기소장에 올리겠다. 그랬더니 그거 올리지 말라고 압력을 막 준 거야. 법무장관하고 이제 정부에서. 근데 그 압력에 굴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을 해버렸어. 그래서 그 팀장을 또 자른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수사팀에다가 그 원세훈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검사의 권력에 줄 섰던 사람들을 데려다 앉혀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최동욱 검사와 윤석열 팀장을 자른 것이 검사들한테 역풍이 지금 분 거고, 그 과정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 증거들이 이제 어디까지 밝혀졌냐 하면 국정원 직원들이 120 군사이버였던가? 국정원이지. 국정원 직원들이 120만 개의 정치적인 불법 트윗을 했다. 여기까지가 또 윤석열이 잘린 검사들이 이를 악물고 그거를 공소장에 또 넣겠다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만 안 된다고, 공소장 변경하지 말라고 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또 압력을 넣은 거야. 그랬더니만 검사들이 그럼 우리 몽땅 집단 사표 내겠다. 그러면 이게 뉴스가 확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국정원의 120만 개 트윗을 인정하는 공소장이 변경이 된 상태야 지금. 그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 터진 게 사이버 사령부는 2,300만 건의 트위터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인데, 자, 해외 언론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에 2,420만 개의 트위터글 유포를 보도했대요. 국정원 몇몇 요원 아니다. 조직적인 방대한 규모다. 학자, 연예인까지 공격했다. 그러니까 해외 주요 언론 글로벌 보이스가 국정원은 야당 지도자들을 비방하는 120만 개의 트윗을 보냈고, 현 대통령 박근혜의 당선을 돕기 위해 국방부의 사이버 사령부는 2,300만 개의 트윗을 유포했다고 보도했다.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에 따르면 글로벌 보이스는 25일 한국 국정원과 군 선거 조작위 위해 2,420만 개의 트윗 유포란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은 최근 철저한 조사 끝에 선거 조작의 범위가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조직적임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그저 몇몇 비양심적인 국정원 요원들이 여론을 좌지우지하려고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거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 작업은 조직적이고 방대한 규모로 행해졌다고 한국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태를 분석했다. 이 글로벌 보이스라는 신문은 국정원의 심리전단보다 약 3배 큰 규모로 추정되는 군 사이버 사령부에 의해 무수히 많은 글들이 올려졌다며, 군 사이버 사령부는 국정원보다 약 20배 더 많은 선거 관련 트윗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정부를 비판했던 베스트셀러 작가 공지영 같은 사람이죠. 이회수 같은 학자들, 조국 교수 이런 사람, 심지어 연예인들 또한 국정원 트윗의 공격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며, 트위터 이용자의 이건 대상이 민간인이란 면에서 또 다른 차원의 범죄입니다라는 글을 소개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글 121만여 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국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은 2,300만 여건의 심리전 홍보활동으로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 사이버 사령부 사이버 심리단 정모 운영팀장, 박모 운영대장, 김모 군무원 등의 공적 조서를 공개하며 2,300만 회 초과 달성으로 국방부 장관의 표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원래 군 사이버에서 2,000만 개만 트윗을 올리기로 했는데 2,300만 개를 올렸다고 표창을 받았대요. 공적 조서에는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 및 대통령 비방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 정부와 대통령이 잘못하면 이거를 냅둬야지. 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왜 군이 이런 짓을 하냐고. 국가 국방 정책 및 국가 보위를 위한 공세적 사이버 심리전 홍보활동 시행 관련 목표 초과 달성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김광진 의원은 심리 요원들이 일일 동향을 종합하여 국방부 장관 등 상부 보고를 했고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 및 대통령 비방글 확산을 저지하는 등의 목표 계획을 초과 달성한 사유로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아 엄청난 규모로 조직적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말로 이런 뉴스가 있을까요? 네. 글로벌 보이스라는 그 언론에서 사우스 코리아 스파이 에이전시 밀리터리 센트 24.2 밀리언 트윗 투 매니퓰레이트 일렉션이라고 했대요. 예. 자, 요 내용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겠죠. 근데 참 쪽팔리잖아요, 그죠? 예. 이 최동욱이 그래서 지금 최동욱이 친자 확인하자고 그 여자한테 유전자 검식을 의뢰했어요. 유전자 내놓으라고. 그 최동욱 총장이 친자 확인을 하자. 그래서 그 여자 그 애 엄마한테 아이의 유전자를 달라. 그래서 검사 잘했더니 그 애 인권 때문에 반대한다고 그 조선일보랑 혼외자식 보도한 애들이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하면서 못하게 하고 있어 지금.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최동욱 총장의 혼외자식 루머는 아직까지도 그 객관적 증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여인하고 누가 같은 편이래. 나는 그 여자가 같은 편이면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공개하겠어요? 공개하게 하겠어? 같은 편이라는 건 님의 주장이죠. 님 조심하세요. 이거 우리 채팅창 검찰이 보고 있어요. 예. 님 지금 쓰고 있는 말, 그 여자하고 같은 편이고 짜고 친다. 이거 검찰에 누가 보내면 님 조사받아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지금, 아직도 선동 중이냐? 네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최동욱 총장에 대해서요, 혼외자식에 대한 어떤 객관적 증거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예. 그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뭐 한패라는 동, 뭘 어쨌다는 동, 그 채널A인가 TV조선인가 나와가지고 가정부가 최동욱 봤다라고 얘기한 것도 어떤 근거가 나온 게 없어. 객관적 증거 없이 주장만 있는 거야. 예.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뉴스도. 어저께 이 최민희 의원이 했던 얘기인데, 최동욱 총장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얼리고 한번 봐봐. 최민희, 검찰이 국정원 기사 청탁 보수 매체 밝혀야 된다.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언론사를 관리하며 기사 청탁을 해 트위터 등으로 이를 대량 유포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게 국정원이 인터넷 언론사를 관리하며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는 인터넷 언론사에서 나에 대해서도 이상한 기사를 막 썼어. 허위사실 같은 기사를 막 썼어.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기사들을 뭐 망치 부인이랑 뭐 누구랑 뭐 접전을 벌이고 있다. 개뻥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언론사를 관리하며 기사를 청탁을 해서 이걸 또 트위터로
대량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사실로. 그 가운데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언론의 발행 목적 위반이라며 해당 매체 등의 발행 정지와 등록 취소 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 의원은 25일 교육사회 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의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여론 조작을 지적하며 신문법 제22조 검토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했다. 현행 신문법 제22조에 따르면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발행 정지와 함께 법원에 등록 취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위해 특정 인터넷 매체를 관리하면서 이들 인터넷 매체가 국정원이 요청한 이슈를 반복적으로 기사화하고 선물까지 받았다면, 선물까지 받았어요? 이는 신문의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 되고 발행 정지를 명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며 해당 법의 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최민희 의원은 고발뉴스의 애초에 발행 목적과 다른 일을 지속적으로 할 때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취소 및 발행 정지 등을 할 수 있다며 문화부가 건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정원하고 손잡고 국정원 기사를 써줬으면 언론의 발행 목적 위반이라며 언론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보기관과 결탁하면 취소 사유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국정원 심리정보전단의 모 팀장급 간부 이메일에서 인터넷 관리 대상 명단을 확보한 이후 해당 매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밝히지 않겠느냐며 공개하지 않는다 해도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애국주의 연대 등 보수단체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과정에도 국정원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했다. 국정원을 거쳐 작성된 보도자료는 민간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를 통해 유통됐고 국정원은 이를 인터넷 매체에서 기사로 생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국정원이 인터넷 언론사에다가 기사를 주문 생산했다 이런 얘기예요. 막 가는 거죠. 나라가 막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정말 이 국정원 어디까지 망가질 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 이석기가 아로라는 이 공산 조직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사람, 그 사람한테 돈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계속 주면서 했단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아로라는 조직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했냐면 전혀 증거 제시를 못했어. 그러니까 하여튼 그 돈을 주면서 관리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주장한 내용을 근거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사단을 벌였는데 그 사단의 증거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 지금 이 국정원이 어디까지 망가질 건지 참으로 궁금한 상황이야. 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들께 참 또 쪽팔리는 뉴스 하나 읽어줘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지? 무슨 뉴스냐면 그 뉴스가 어디로 갔나? 그래.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 그 얘기 아시죠? 사실, 이 부정선거는요, 네. 항상 팟캐스트 재방송만 보다가 생방송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네. 직업이 BJ예요, 망치부인님. 나의 직업은, 내 생각엔 주부야. 자칭 주부? 그런데 국세청은 연예인으로 분류하네? 나한테 세금 걷어갈 때 연예인 기준으로 가져가네? 그래서 자칭 주부, 국세청 지정 연예인, 그러니까는 어떤 공식적 직업은
국세청년 연예인이라 그래. 법원에선 방송인이라고 하더군. 그리고 믿겨지지 않지만 사실 내가 영화도 출연한 배우 출신이야. 나의 데뷔작이 남영동 1985라고 거기서 이렇게 심도 깊은 내면 연기를 해가지고 이 감독하고 살짝 마찰은 좀 있었어. 나는 내가 이제 이 그 장관 어떤 그 국무회의에 들어간 차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이 회의 내용을 열심히 기록하는 그런 연기를 했는데 감독은 내 얼굴만 나 진짜 내 얼굴이 보여야 된다 그러면서 얼굴을 들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 작품의 해석에 대한 역할의 해석에 대한 그 약간의 긴장감이 좀 있었어. 좌우지간 그래서 얼굴을 보여줘야 됐던 아픈 기억이 그 다음에는 또 한 번이 작품에 대한 그 해석이 달라서 그 또 충돌이 빚어졌는데 뭐냐면 그 저기 주인공 배우가 대사 칠 때 사실 리얼리티가 중요하잖아.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뭐 장관이 얘기할 때 모두가 다 듣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 주인공이 얘기할 때 나는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딴청을 피웠지. 낙서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걸 또 이 감독님이 나하고 또 다른 해석을 하더라고. 그 주인공 대사를 열심히 듣는 척을 해달라고. 정말 나의 이 내면 연기를 감독님이 이해를 좀 못한 것 같아. 좌우지간 내가 그 섬세한 내면 연기를 하려고 애썼는데 칼빠 오빠님 화가 난다. 왜 화가 나? 변신환희님 감사하고요. 좌우지간 그랬어. 내 직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럼 또 나의 전직이 뭔지 또 궁금하잖아. 내 전직은 그 한 10년 정도를 10년 왔다 갔다 하게 10년 조금 넘게 그 재수생학원부터 중학생학원까지 사회탐구 과목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한 2년 동안은 내가 또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또 근무하고 그리고 한 그 뒤에 4년 동안은 그 정치연구소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있는 정치연구소에서 또 한 4년 근무했던 전직이야. 현직 자칭 주부, 국세청 지정 연예인, 법원 지정 방송인. 알겠어? 못생겼다. 뭐 너도 뭐 피차 뭐 그렇게 얘기할 게 안 되는구만. 직업에 대해서는 이해했지? 우리 하던 얘기 이제 마저 해도 될까? 안 웃겨? 웃으라고 한 얘기 아니야. 예. 또 뭐. 자, 이제 됐지?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해도 되는 거죠? 예. 뇌가 너무 섹시하십니다. 이거, 스티브림님? 이것은 저에 대한 도전이십니까? 우리 방에서는 100이 넘는 숫자로 한꺼번에 이런 걸 하시면 벙어리형에 처해집니다. 매니저님, 벙어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중계방이야. 어느 중계방이야? 중계방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매니저님, 벙어리 한번 주세요. 뭐?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당황했다. 우리 방에선 이런 숫자가 나온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당황해. 미안해요. 예. 원래 원래 우리 방에서는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오질 않아. 이거 중형에 처해진 거야. 왜 망치 부인 방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안 나냐면, 사실 이렇게 돈도 또 투자할 만한데 투자하잖아.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있더라. 옛날에 무슨 케이블 방송에서 날 불러갔잖아. 보안관님 감사합니다. 이 케이블 방송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그 박미선 씨가 나한테 질문을 했어. 홀미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별풍선 수입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내가 원래 아프리카는 이렇게 그러니까 방송사가 예능 프로로 돈 벌어서 다큐 찍지 않냐. 나는 다큐다. 한마디 돈 버는 방송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 버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실제로 별풍선 수입을 그때 4년 반 동안
3,500만 원을 총 벌었거든.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만 표정이 싸늘해지면서 보통 아프리카 여비제이들은 억대 번다던데. 억대 버는 사람을 불러가든가 그럼. 왜 나를 불러다 놓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지금도 말이에요. 나를 저기 괴롭히는 놈들이 작년에 누가 날 고소를 했어. 날 고소를 하면서 아프리카 여비제이 뭐 노출 방송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억대 돈을 벌었다 이런 기사를 떡하니 프린트를 하고 그 다음에 보이는 라디오에서 망치부인 순위를 딱 또 프린트를 한 거야. 내가 보이는 라디오 여자 방장에선 순위가 꽤 높아. 근데 그거하고 수입하고 꼭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억대 연봉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든가 왜 날 불러다 놓고 억대 연봉 얘기를 하면서 염장을 치르고 지랄들이야. 오늘도 보니까 여비제이 4등 했더만. 아프리카 4대 여신이야. 미안해, 내일은 세수할게. 자, 진정들의 하늘이랑 바다님 고마워요. 자, 진정들의 4대 여신이라고 얘기한 거 그냥 농담이야, 농담. 100개까지는 봐줘. 100개까지는 봐주고 101개부터 벙어리야. 내가 옛날에는 100개도 벙어리를 했는데 아프리카 사장이 문용식 사장일 때 불려가서 혼났잖아. 너 때문에 내가 잡혀가기까지 했는데 네가 이렇게 아프리카 장사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100개까지는 못 본 척해. 하늘이랑 바다님, 초록머리님 고마워요. 예. 넘어가서, 예. 그러면 망치부인 방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쪼개서 쏘는 건 아무 말 안 해. 111개를 쏘고 싶으면 100개 쏘고 11개 따로 쏘면 아무 말 안 해. 한꺼번에 쏘지만 않으면 돼. 예. 자, 이제 우리 하던 얘기, 이분은 왜 이러실까나? 예. 하늘이랑 바다님 저한테 뭐 화나셨어요? 왜 자꾸 이러실까? 망치 부인이 사실은, 어떤 원초적 아름다움이 있죠. 네. 망치 부인이 꼭 비너스상하고 닮았잖아요. 알죠, 그거? 비너스. 역사책에 나오는 비너스상하고, 이 망치 부인의 체형이 딱 똑같아요. 네. 당황하지 말고, 비너스는 비너스인데 좀 오래된 비너스. 그거 그니까 한 2, 3천 년 전에 나온 거 말고, 10,000년 전 거 있잖아, 10,000년 전 거. 신석기 시대 비너스상하고는 내가 좀 닮았어. 청동기 비너스 말고, 드림캐치님, 공사위원님 감사합니다. 신석기 비너스 있잖아, 왜? 다산의 상징. 얼려버리겠어. 그만해! 넌 왜 웃어? 그만해! 역사책에 나오는 비너스. 예, 희연성님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다시 정치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요. 네. 벌써 시간이 4시 51분이야. 우리 6시까지 하기로 했죠? 네. 자자자자, 진정들 하시고요. 윤도현 밴드님, 은근과 끈기님 감사하고요. 예. 이상규 의원 실신. 어떡하니. 대한민국님 감사하고요. 솔직히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종교계의 비판은 국정원 범죄에 많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지만 일부 종교계에서는 민생 공약을 지키지 않는 문제. 예, 내용으로 돌아갑시다. 예,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박근혜의 잘못은 1단계는 국정원이 주도한 지난 대선의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1단계 잘못이라면, 그건 이명박의 잘못인데, 박근혜가 그 이명박과 그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고,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하면서 공범이 되어버린 거야. 그 책임자를 빨리 처벌해서 끊고 넘어갔어야 됐는데 왜 1년이나 끌면서 이 수사를 방해하는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끔 했을까?
이건 박근혜의 큰 잘못인데 그래서 이건 이명박의 범죄가 박근혜의 범죄로 합쳐져 버렸어요. 근데 사실 박근혜가 국정원 범죄만 저질렀으면 또 할 말이 없어. 그런데 그 뒤로 박근혜가 저지른 일은 그 취임할 때까지, 당선돼서 취임할 때까지요, 언론에 나온 적이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해서 석 달 동안을요, 꽁꽁 숨어가지고 안 나왔어. 12월 19일 날 당선돼서 2월 25일까지 두 달이구나. 두 달 동안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뭔가 대대적인 이 정무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까서 보니까 어떤 문제였어? 인사사고. 이동엽 헌재소장을 비롯해가지고 총리 후보 뭐 장애를 딛고 역사적인 인간 승리의 신화를 일으켰다라면서 총리 후보를 딱 세웠는데 알고 보니까 자식들 둘이 이상하게 군면제 됐고 부동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이런 거 나타났어. 그 다음에 국회에 동의도 얻지 않고 정부 부처를 개편한다라면서 미래창조부를 만들어 놓고 그 미래창조부에 뭐 미국 CIA 계통이라면서 막 대대적으로 사람을 데려왔는데 얘를 뭐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막 그랬지만 사실 이 사람이 그만둔 게 아내가 울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청문회를 앞두고 그 아내 소유의 우리나라 건물에 유흥업소가 있었던 거야. 성매매 유흥업소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청문회를 통과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엉뚱한 핑계대고 가버렸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친 새끼가 막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 어쩐다 하면서 개지랄할 때였어. 그래갖고 안보가 제일 중요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후보라고 떡하니 내세운 사람이 천안함 사태 일어났을 때 이게 장군으로 퇴역한 사람인데 천안함 사태 일어났을 때 혼자 군부대 골프장 돌면서 내나 골프 치고 연평도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가 준전시 체제라 장군으로 예편한 사람들은 장성으로 예편한 사람들은 비상 대기하는 거래. 원래 준전시 체제가 언제 전쟁 날지 모르기 때문에 장군들은 그대로 소집이 된다네. 그래서 준전시 체제에서는 그 대기를 해야 되는 거래요. 근데 일본에 온천 여행 갔던 사람이야. 그런데다가 그 미국 외국의 무기 회사의 브로커로 활동했고 그러면서 그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이상하게 받은 주식 이게 또 들통이 나가지고 그 국방부 장관 결국 잘린 거 아니야. 그랬지. 그 다음에 또 장관 후보 중에 또 여러 명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밖에 이제 장관 밑에 청장들 중소기업 청장을 임명을 했는데 얘가 자기는 주식을 나라에 공탁할 수 없다. 그래서 가버리고 공정거래위원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사이의 마찰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근데 삼성 출신의 변호사를 앉혔다가 얘도 또 해외에 무슨 비자금이 들통이 나갖고 또 그만뒀지. 그 다음에 또 차관들, 장관 밑에 차관들까지 꼼꼼하게 임명한다고 막 언론에 다 나왔어. 근데 법무부 차관이 그냥 별장 성접대 비디오에 딱 나오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온 언론인하고 이 비서진들도 전부 다 말렸던 그 윤모 씨를 청와대 대변인으로 앉힌 거야. 그리고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모든 사람이 반대했는데 기어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앉혔는데 미국 가가지고 그냥 막 나체 외교를 벌이는 바람에 문제가 된 거 아니야. 그랬지. 그런데 이제 결정판, 그 모든 이 인사사고의 결정판은 해안수산부 장관이라고 딱 임명을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니까 몰라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랬던 윤진숙. 그래서 윤진숙, 배프, 박근혜 이런 별명이 생겼잖아. 그런데 우리 윤진숙 장관이 한 건 했어. 윤진숙 장관이 큰 거 한 건 했어요. 예. 그린피스의 이딴 경고를 무시하고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이 됐다네요. 한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된 데는 해양수산부가
그린피스 등 국제 환경단체의 권고를 외면한 채 고립을 자초한 탓이 컸다. 우리 몰랐잖아, 이거. 이게 유럽연합에서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된다면 이게 우리나라 수산물이 유럽으로 수출될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식으로 예비 불법 어업국이 되면 이거는 우리나라가 유럽이랑 이게 수산물 같은 거 수출할 때 문제가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 왜 텔레비에 안 나왔을까? 아니, 이게 예비 불법 어업국이라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EU하고 FTA를 맺었잖아.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왜 대대적으로 안 다뤄? 국제 비정부 기구들은 유럽의 여론을 주도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처사로 일관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7월 3일 우리나라 그린피스는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당시 그린피스는 극지 개발 계획을 담은 극지활동 진흥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해수부와 외교부 등에 전달했다. 개발과 경제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남극 조약에 정면으로 위배돼 국제적인 망신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북극 항로와 극지 개발을 해수부 주요 과제로 부각시키려 했던 윤 장관은 경로했다. 그는 미국은 극지 연구소를 큰 도시같이 만들어놨지만 우리 연구소는 자그마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지구 전체의 문제와 극지 생물을 연구하고 나중에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다며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 그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게 극지방을 이렇게 대놓고 개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남극조약이 이 개발과 경제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그린피스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분이 얘기하셨대요. 예, 참 아름다우시죠? 예. 해수부는 한국 원양어선에 불법 조업을 잇따라 고발한 그린피스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1월 의회 보고서에서 한국을 불법 어업국으로 등재한다는 것을 지난해 말 이미 알았으면서도 숨겨왔다는 사실을 그린피스가 밝히면서 해수부는 한 차례 망신을 당했다. 이거 진짜야? 이거 왜 난 몰랐지? 한국을 불법 어업국으로 등재한다는 것을 지난 1월 의회 보고서에서 그러니까 올 1월 얘기죠. 올 1월에 의회 보고서에서 한국을 불법 어업국으로 등재한다는 것을 지난해 말에 이미 알았으면서도 숨겨왔다는 사실을 그린피스가 밝히면서 해수부는 한 차례 망신을 당했다. 그때는 해수부가 없었죠, 우리나라가. 작년에는. 그린피스가 유럽연합이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해수부는 귀를 닫았다. 지난 7월 국회가 불법 어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배경에는 그린피스의 호소가 있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그린피스는 한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시민사회단체가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개발시대의 마인드라고 해수부를 비판했다. 이걸로 끝이에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가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나라 원양 어선에서 잡아오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수출 안 돼. 예. 수출도 안 되고 문제가 돼요. 손석희 뉴스에만 나왔군요. 오죽 심하면 하태경이 욕을 다 했겠어. 이게 박근혜 정부의 인사 수준이에요.
이 사람 능력 없다고, 이 사람 해양수산부 장관 능력 없다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얘기했잖아. 업무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안 돼 있고 전문성도 없고 뭘 물어봐도 대꾸도 못하고 이 사람 장관하면 안 된다고 모두가 말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기어이 이 사람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앉힌 거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결국 미국하고 유럽연합한테 불법 어업국으로 지금 지정된 거 아니야. 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아휴, 정말. 자, 박근혜 인사사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정원 범죄를 통해서 대통령이 국정원 범죄를 없다고 거짓말해서 당선된 것만 문제가 아니야. 그게 첫 번째 잘못이라면 두 번째 국정원 범죄자들의 수사팀을 탄압하고 찍어내게 한 거, 그게 두 번째 잘못이라면 세 번째는 정말 무능한 인간들을 인사로 앉혀놓은 거, 그게 잘못이고 네 번째로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모든 민생 공약을 폐기한 거, 그걸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고 또 외교적으로 지금 북한이나 중국하고 계속 마찰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화가 나 있어. 우리나라가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에 들어가서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을 하면 한미일 연합군이 중국과 맞선다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제일 무역국이 중국이라고. 어떡할 거냐고. EU 한국을 예비 불법 조업국으로 지정. 최종 지정되면 수산물 수입 금지. 거봐. 내가 그랬잖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이거 수출이 금지돼요. 우리나라 수산업 중에 수출이 꽤 차지를 많이 하는데 EU 한국 예비불법 조업국으로 지정. 조업감시센터 어선 추적장치 압박. 최종 지정되면 수산물 수출 금지. 해수부 문제 해결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 유럽연합이 한국을 예비불법 조업국으로 지정했다. 유럽연합은 26일 마리아 다마나키 해양수산부 집행위원회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 가나, 네덜란드령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불법 조업국으로 지정한 사실을 발표했다. 아, 쪽팔려 진짜. 가나, 아프리카 가나랑 퀴라소. 이게 어느 나라냐 이거? 아프리카 가나랑 퀴라소라는 나라, 우리가 잘 모르는 그 나라하고 한국. 아, 씨발 진짜 쪽팔려서 내가 진짜. 이 세 나라를 불법 어업 조약국으로 지정했대. 정말 기가 막힌다. 이걸 발표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즉각적인 어선 위치 추적 장치 의무화와 조업 감시센터 가동 미이행 등이 이유다. 예비 불법 조업국 지정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내부 결정하는 것으로 경제 제재 등과는 무관하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예비 불법 조업국으로 지정된 뒤에도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최종 불법 조업국으로 결정되며 이 경우 유럽연합 국가의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물의 수출, 어선 거래 등이 금지된다. 해수부는 유럽연합 쪽에 여러 차례 문제 해결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조업감시센터는 어선 위치 추적 장치가 설치된 어선을 관리 감독하는 시설로 한국 정부는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7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까지요. 문제가 뭐냐면 불법 어업 조업국이 되면 수출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어선 활동을 감시당한다는 얘기야. 그죠? 쪽팔려서 못살아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예비 불법 어업국이 되면 수출은 당장 할 수 있어. 개선을 약속하고. 그런데 예비 불법 어업국이 되면
우리나라 어선의 모든 활동을 감시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양수산활동의 자율권을 박탈당한다는 얘기야.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했냔 말이야. 어? 아이씨. 어선 위치 추적 장치의 의무화도 같은 시기로 설정하고 이런 사정을 유럽연합 쪽에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럽연합이 문제 삼은 불법 어업에 대한 낮은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고 지난 7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예비 불법 조업국으로 지정해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게 아쉬움으로 끝날 문제냐? 해수부는 외교부 등과도 협력해 예비불법 조업국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앞서 2012년 11월 처음으로 벨라즈, 캄보디아, 피지, 기니, 파나마, 스리랑카, 토고, 바누아투 등 8개국을 쪽팔려 진짜. 벨리즈, 캄보디아, 피지, 기니, 파나마, 스리랑카, 토고, 바누아투, 가나, 퀴라소. 정말. 이런 8개국을 예비 불법 조업국으로.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 생긴 다음에요. 우리나라 수산업 싹 다 망했어. 물론 이명박 때부터 망한 거지.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명박이 일본 수산물을요. 유럽은 전부 다 수입 금지시킨 걸 우리나라만 수입했어. 심지어 일본에서 유통이 금지된 것도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기로 했어. 근데 박근혜가 돼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어. 그런데 해결 안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 수산시장 지금 다 망했잖아. 우리나라 수산시장이 지금 다 망했잖아요. 사람들이 해산물을 안 먹어. 그러면 수산시장만 망했냐? 문제는 여러분 요즘에 횟집 안 가잖아요. 그 무슨 알탕 무슨 매운탕집 이런 데가 동반으로 망하는 거야. 지금 횟집이라든가 이 수산물을 재료로 해서 식당 했던 집들, 해물탕집 다 망했어.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건 박근혜 책임이에요.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된 해수부 장관을 임명을 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야. 우리나라는 해양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해양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성패가 좌우되는 나라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 몰라요. 이 사람을 앉혀놓고 뭘 바란 거야.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누가?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대전에 제일 유명한 횟집 5개 중에서 2개가 망했다. 네가 해보세요. 몽키 투표 가서 일단 박근혜를 끄집어내려. 그리고 나를 대통령으로 앉혀. 내가 한방 해결할게. 알았지? 이거는요. 결국에 이게 국정원 범죄만의 문제가 아니야. 국정원 범죄에다가 인사사고에다가 공약 폐기에다가 그리고 국정운영의 무능이야. 이게 박근혜의 실상이라고. 이거 누가 책임지죠? 자, 옛날에 이명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임기 동안 집 없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많이 죽었잖아요. 예. 법원 국정원 공소장 2차 변경 허가 잘했네요. 정말 무능해. 무능과 부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 무능과 부정의. 지금 박근혜 정권은 무능과 부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정책적 잘못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종북 빨갱이로 몰아서 국민들을 겁주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려고 지금 언론인 손석희를 공격하고 이 손석희 뉴스를 중징계하면서 그런 만행을 저지르니까 지금 천주교, 개신교, 조계종 다 나섰어. 종교계가 나서서 박근혜를 비판하고 있잖아. 거기다 박창신 신부에 대해서 종북몰이 하면서 얼마나 쌩 지랄을 했냐고. 재밌게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지금 그 교황청 뉴스에서 박창진 신부 비판 얘기가 기사로 나온 거 아니야.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누가? 이 나라 이 꼬라지로 만든 거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망치부이나 방법이 뭐냐?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된 거는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까지 속아서 그랬어요.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그 언론에다 속은 거야. 언론들이 우리 국민은 냄비 여론이다. 세이지 아가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냄비 언론이란 얘기 들어봤죠? 냄비 여론.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냄비 여론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동안에 국민들을 무시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국민이 냄비냐고. 냄비가 국정원 싸움을 1년이나 해? 아니잖아. 결국은요, 냄비 여론이 아니라 냄비 언론이 있었던 거예요. 언론이, 이 냄비 근성이란 게 뭐냐면, 이 뚝배기는 천천히 달아올라서 천천히 식는다라면, 냄비는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는다. 그런 개념으로 냄비 근성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국민은 냄비 근성이 아니었어. 누가? 언론이 냄비였던 거야. 언론에서 막 이쪽을 수석거리다가 연예인 스캔들을 막 터뜨려. 그러다가 정권의 잘못을 숨기려고 연예인 스캔들을 막 터뜨렸다가 안 되면 막 종북몰이를 했다가 아니면 막 민생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가 다시 또 연예인 스캔들 터뜨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자꾸 딴 데로 돌렸던 거야. 지리사 노갈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이 언론에서요, 국민들을 어떻게 속여왔냐 하면, 뭐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똑같다. 그러면서 그 국회에서 싸움 났다. 이러면서 같이 싸잡아서 비판을 해. 근데 이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이 싸울 때는 이유가 있어. 근데 왜 싸웠는지 아무도 보도를 안 해. 그리고 무조건 싸우는 장면만 딱 몇 초 동안 보여주면서 언제까지 쌈박질만 할 거냐. 이 싸울 때는 이게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는데 심지어 2009년인가 10년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을 두들겨 패갖고 코피가 막 쏟아졌어. 기절하고. 그런데 그 언론 보도에는 민주당하고 한나라당하고 싸웠다라고 나왔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서 또 자료화면으로 몰래 세웠냐. 그 민주당 의원을 국회 경비원들하고 새누리당 의원들 두들겨 팬 거야.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국회 경비원한테 싸우는 장면, 그 장면만 딱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왜 싸웠는지도 모르고 그 싸움이 뭐 때문이냐면 미디어법 강행 처리하고 막 이럴 때 벌어진 일이야. 근데 왜 싸우는지 이런 거 보도를 안 해. 그러면서 싸운다라는 얘기만 하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똑같다라고 보도를 해요. 그 다음에 한나라당 구의원이 공무원을 두들겨 팼어. 그래서 그 공무원 노조가 성명을 발표했어. 그러면 무슨 구의원이라고 보도를 해. 도봉구 구의원 공무원 폭행. 한나라당 구의원이라고 이름을 얘기 안 해. 그런데 민주당의 무슨 어디 저 지방의 군의원 할아버지가 성추행을 했어.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느 군 군의원이 저기 성추행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민주당 기초의원 성추행 이렇게 나와. 그러면 민주당 기초의원이 얼마나 많아. 구의원, 시의원, 군의원을 다 싸잡아서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령 한나라당 당대표 안상수가 보온병을 들고 이게 탄피예요, 탄피. 이런 헛소리를 했어. 그럼 보도에서 뭐라고 나올까? 한나라당 당대표 보온병을 탄피라고 했다. 이렇게 보도 나왔을까? 제목은 안상수로 나와. 안상수로 나온다고. 한나라당에 누가 구체적으로 잘못하면 국회의원이 잘못했고 숨길 수 없다면 사람 이름으로 얘기해. 절대 한나라당 의원이란 얘기를 안 하고 안상수 탄피 보온병 이렇게 내지 한나라당이란 이름을 얘기를 안 했어. 근데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 중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민주당 모 의원 이래가지고 민주당 의원을 다 싸잡아서 욕하게 언론이 보도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민주당은 참 나쁘구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박힌 거예요. 뉴스 한번 쫙 찾아봐. 이거 뉴스 제목만 검색해도 나온다니까. 그러면서 그 밑에 댓글 다는 애들, 이 국정원 똘마니들이 다
거 아니야. 국정원 똘마니들이 그 밑에 뉴스 밑에 댓글 달면서 한나라당이랑 민주당이랑 똑같아. 그래놓고 욕은 민주당만 써. 똑같으면 한나라당의 잘못, 민주당의 잘못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민주당 욕만 해.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그렇게 똑같대라고 쓴 애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항상 또 다른 야당을 띄워. 또 다른 야당을 계속 띄우면서 나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2007년에요. 2007년에 인터넷에서 그 당시에 민주당 그 대선 후보가 정동영이었어. 근데 정동영이 그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굉장히 욕을 먹고 있었어. 그런데 인터넷에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문국현으로 단일화해야 된다. 문국현이 후보다 하면서 문국현 노래를 부르는데 이명박 지지자나 정동영 지지자는 인터넷에 없었어. 다 문국현 지지자였어. 근데 투표 딱 까보니까 몇 표 나왔어? 몇 프로? 5.9%. 6%도 안 나왔어. 2007년 대선에서. 그 다음에 2008년 총선에서는 자기는 진보신당 지지자라고 진보신당 지지자란 이름으로 민주당 욕만 계속 쓴 거야. 완전 모든 게시판에 그랬어. 근데 진보신당 지지율이 그 당시에 2%가 안 됐어. 0.3% 정도 나왔어. 그럼 누가 그렇게 쓴 거야? 이 똘마니들이 그렇게 쓴 거야. 여론 조작팀에서 그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10년에는 자기는 국민참여당 지지자라고 그러면서 드립다 민주당만 욕했어. 작년 총선 때 2012년 총선 때는 무슨 당 지지한다 그러면서 민주당 깠을까요? 자기는 통진당 지지자라고. 통합진보당이 대안이다. 그러면서 막 게시물 중에 80%는 통진당이었잖아. 그죠? 기억나죠? 게시물 중에 80%가 통진당 지지글이었어. 근데 까보니까 10% 지지였잖아. 그게 바로 얘네들이 항상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여론 작업을 한 애들이 있어. 그럼 망치 보이는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나도 지금 민주당 모습에 100% 만족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야. 다만 언론의 자세 그리고 댓글 다는 댓글 부대가 그따위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 그건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국회에서 싸움이 나면 왜 싸우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근데 싸잡아서 욕을 해. 민주당이 잘못한 건 민주당이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새누리당이 잘못한 건 새누리당이 뭘 잘못했다고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 네티즌들 중에 싸잡아 욕하는 애들 치고 새누리당 비판하는 애들이 없어. 곶감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너도 나도 민주당 욕만 하면 인기가 올라가. 그게 지금의 이 여론 조작의 흐름이에요. 그걸 국민들이 몰랐지. 제대로 모른 거야. 이번에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의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몰랐던 거야.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게 들통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여론을 조작하는 무리들의 꼬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제대로 된 국민을 똑바로 봐야 돼요. 오늘 4시 문재인은 날치기에 항의했고 안철수는 날치기 표결에 참여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오늘 4시에 뭘 날치기를 했어? 황우여 감사원장 날치기 통과가 됐어? 황우여 감사원장 그 날치기 통과가 된 거예요? 아님 뭐예요? 감사원장 말하는 거지? 감사원장 날치기 통과하는데 문재인은 날치기에 반대하는 했고 그 다음에 안철수는 투표에 참여했다라고 누가 냈다. 반대표를 던졌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반대표를 던졌는지 찬성표를 던졌는지 안 나와요? 무기명이야? 나는 할 말 없어. 그랬다가 또 잡아가면 어떡해. 나는 사실을 얘기해도, 뉴스에 나온 사실을 얘기해도 잡아가기 때문에, 나는 정치인들 실명은 얘기 못해. 과거의 역사는 얘기할 수 있어. 예, 과거 역사는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의 특정 정치인들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하여튼, 그렇게 국민들을
그렇게 국민들을 속여 넘기는 저들의 행태를 분명히 알고 국민들이 대처해야 된다. 정말 뭐예요? 정권을 비판하면 종북이다. 박근혜를 비판하면 종북이다. 아니, 제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윤진숙 같은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뭐예요? 미국의 정상회담 가가지고 빤스 내리고 개지랄을 떨은 사람을 대변인으로 앉히고 온갖 문제 있는 사람들을 장차관으로 꼼꼼히 깨알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를 비판하면 종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 되냐고. 박근혜가 잘못해서 박근혜를 비판하면 종북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는 거. 그게 바로 국민들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이 야당은 종북이다. 그렇게 몰아가는 거야. 그래서 고립시키는 거. 그래서 너도 같이 종북이 되고 싶지 않으면 우리 편 들어라. 그렇게 국민들을 겁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아는 게 쉽지는 않아. 왜냐하면 워낙 쟤네들은 100년 동안 나라를 벌써 97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97년 동안 지배해온 노하우가 있어. 국민들을 속이는 법. 이게 히틀러와 괴벨스 얘네들이 했던 방법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똑같이 했어요. 예. 친일파가 우리한테 똑같이 했어요. 그렇게 97년을 속여왔던 놈들이기 때문에 사기의 고수들이야. 사기의 고수들이야. 그러니 이 사기의 고수들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사기꾼이 쟤를 속여야겠다라고 찍으면 반드시 속인다며. 어떻게 속이느냐? 국민들 그러니까 속이려는 대상, 사기치려는 대상의 마음속에 욕망을 잡아내는 거야. 이거는 이제 잘 들어요.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알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을 사기 대상으로 선정한대. 쟤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걸 원하는구나. 그 많은 걸 노력을 통해 얻기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 얻으려는 자. 그런 사람이 사기꾼의 표적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욕심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 욕심을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다 내놓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들의 방법이래.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그들의 사기, 97년 동안 나라를 지배해오면서 사기친 놈들한테 우리 나라를 지키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돼. 응? 욕심과 무지를 버려야 돼. 이 욕심은 때때로 지혜를 가립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금융상품 이거 하면 특별한 이익 이렇게 이윤을 요 상품에 가입하시면 이윤을 극대화시켜준다. 그러면서 평범한 이자가 4~5%인데 얘는 12% 준다. 그러면 그건 기본적으로 뭐야? 사기야. 그런데 그 사기를 당하게끔 유도하잖아, 걔네가. 욕심을 유도해갖고 거기에 물게끔 한단 말이죠. 비정상적인 이익을 얘기하면 그건 100% 사기야. 그런데 우리 국민들 중에는 그런 사기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있어.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사기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솔직히 이제 나는 내가 이제 작년 요맘때는 구치소에 있었어요. 예, 작년 요맘때 구치소에 있었고 대선 직전에 내가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40몇 개인가 50몇 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날 잡아넣었잖아. 근데 그렇게 잡아넣어놓고 석 달 만에 85일 만에 날 풀어줬어. 뭐라고 풀어줬냐? 허위사실 아니다. 그럼 나를 왜 징역에 넣어놨냐? 결론은 내가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이다. 사실을 얘기해서 그 정치인을 비판했기 때문에 유죄라는 거야. 우리나라 법이 참 웃기죠.
지금 한 1주년이 됐는데, 내가 그 감옥에서, 구치소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봤을 때,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내가 그 감옥에서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참 안 들었어요. 내가 2011년부터 야권이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 야권 연대로는 안 된다. 연대는 이게 나중에 가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그 야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상처를 내고 그 상처로 인해서 치명상을 입을 거다. 그러면 총선 망한다. 그러니까 2011년에 모든 야권이 하나로 합치는 방법을 내야 된다. 끝까지 내 말 안 들었어.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을 만들었죠. 그 내가 통합진보당 만들 때 내가 그 통진당 사람, 그러니까 민노당 사람들한테 정말 전화통화를 해요. 전화통화를 하면서 당신들이 지금 그 국민참여당하고 그렇게 합치면 나중에 이 민노당의 모든 조직을 그들이 깰 거다. 그들이 박살을 내고 그 첫 희생자가 이정희가 될 거다. 라고 내가 2011년 여름에 방송을 했어. 근데 내 말 기어이 안 듣고 2011년에 국민참여당하고 민노당하고 합당을 했어. 그러더니만 2012년 총선 때 그때도 내가 경선을 하면 안 된다. 차라리 그냥 양보를 해서 어느 지역은 저기 통진당 주고 어느 지역은 민주당이 나눠 가져도 두 개 경선 붙이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기어이 경선을 붙이더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통진당하고 경선을 해가지고요. 그것도 선거 한 달도 안 남겨놓고. 그래서 그 지역들 대부분 깨졌어. 그렇게 통진당하고 민주당하고 경선했던 지역들요. 대부분 깨졌어. 그래서 과반수를 못 얻은 거야. 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듣더라고. 작년에 또 많은 팟캐스트들이 제3후보를 막 띄우는 거야. 그 사람이 중간층을 흡수해가지고 나중에 문재인을 딱 지지해주면 대선은 이긴다. 내가 그 사람이 문재인을 지지해주지 않을 거다. 마지막까지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지해줄 사람 아니니 그 사람한테 기대를 하지 마라. 내 말 안 듣는 거야. 기어이 끝까지 안 듣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이 대선 후보 출마 안 한 것만도 고마우니 더 이상 그한테 아무 기대도 하지 말고 왜 문재인이냐 이것만 운동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기어이 마지막 날까지 인터넷에서 누가 선거운동을 나왔네 안 나왔네 그걸로 여론몰이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서 본 신문이 어떻게 나왔냐. 박근혜 사진 하나, 문재인과 제3후보 사진.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아줌마들이 그러는 거야. 도대체 민주당 후보가 누구야? 민주당 후보가 누구니? 결국 내가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기어이 안 듣고 그 밖에도 내가 이제 몇 가지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얘기한 게 있는데 다 안 듣고 기어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감옥에서 딱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겠어요. 미미엄님 감사합니다. 내 말 더럽게 안 듣더니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그렇게 될 거다 하는 대로 다 됐잖아. 응? 그래서 내가 내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 욕심이 있었구나. 내가 이 97년을 지배해온 97년 동안 이 나라를 사기치고 구라치면서 지배해온 놈들이 있는데 내가 그 놈들한테 단 5년 동안 내가 단 5년 동안 방송한 걸로 얘네들을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오만이었구나. 내가 오만과 교만이 있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나 전과자예요. 전과 1범이야 구체적으로. 징역 6개월형에 아직 3개월을 안 살았고 그 집행유예 2년. 내가 또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자를 비판하면 날 잡아가. 나는 사실을 얘기해도 안 돼. 언론에 나온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잡아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내가 얘기한다고 뭐 영향력이 있나 내 말 더럽게도 안 듣는데. 하여튼 그런데요. 좌우지간 내가 그 감옥에서 나오면서 구구락지님 감사합니다.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 쟤네들은 몇 년을 준비했냐? 1960년대부터,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이 1860년이죠. 아, 1860 몇 년이더라? 강화도 조약이 1860 몇 년이지? 그지? 아니야, 76년? 1876년. 미안해, 헷갈렸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뺐을 때까지 얼마 걸렸냐? 35년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나라를 뺏었어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었는데, 그 강화도 조약을 맺기 전부터 노력을 해서 35년 동안을 조선을 먹을 준비를 한 거야. 그래서 35년 만에 조선을 먹었어.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조선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조선을 팔아먹고, 그 조선을 팔아먹은 자들에게 헌신하고 충성해서 이익을 받았던 자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의 권력의 핵심이야. 결국 그들의 통치는요, 1876년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일이야. 자, 다른 말로 걔네들이,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을 먹기까지 35년을 준비했어. 그래서 조선을 먹은 거야. 그래서 지금 100년 동안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그 100년을 지배한 세력하고 맞서 싸우려면 앞으로 최소한 몇 년을 더 노력해야 된다? 내가 그동안 방송한 게 7년이에요. 2007년 1월 17일에 시작해서 8, 9, 10, 11, 12, 13. 13년까지, 그러니까 13년 1월이 6년, 14년 1월이면 만 7년이 돼. 그러면 나는 40년 정도를 예상하면 앞으로 33년만 더, 앞으로 33년만 더 노력하면, 쟤네들이 대로라면 35년 중에 7년이니까 28년 남았나? 앞으로 한 28년 정도만 더 방송하면, 그래서 국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예. 내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제 아이들한테 재수생학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사회탐구를 가르쳤어. 사회탐구를 쭉 가르치면서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윤리, 이런 과목들을 다 가르치는데 교과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이 이 좋은 교과서의 내용을 모르고 졸업을 하는 거예요. 광야의 꿈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대학생들이 대학생이 돼도 실제로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분석할 줄을 몰라.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분석을 해야, 왜 이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 이건 문제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다. 그 답을 알아야지 살아갈 수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그런 교육을 못 받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뭐냐? 단지 대학생만이 아니라 정말 중학교 2학년만 돼도 내 방송을 들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구나. 이 문제는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된다. 그게 내 목표예요. 이 방송의 목표는 우리 온 국민이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온 정도만 알아도,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온 내용 정도만 알면 적어도 그 누구의, 저 사기꾼들의 사기에 걸리지 않겠다. 주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있고 게으르고 무지할 때, 그때 사기를 당해요. 근데 물론 이 욕심은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 게으른 것도 내가 할 수가 없어. 하지만 뭐는 적어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려만 주면, 무지만 벗어날 수 있으면 그래도 사기를 당할 가능성을 3분의 1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사회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뉴스를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사실을 알려서 과거의 사실을 통해 오늘을 분석하고 그래서 내일을 대비하는 방송. 그게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꿈꾸는 바입니다. 예. 제가 뭐 이걸 해서 별풍선으로 몇 억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한다 해서 무슨 다른 방송사에 출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저 나쁜 놈들의 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무기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방송이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송이 제가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별로 아는 내용이 많진 않아요. 스티브림님 감사합니다. 이 고등학교 이 사회교과서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스티브림님 고마워요. 이 방송을 보다 보면 님들의 어떤 욕심에 안 찰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수준보다 너무 낮을 수도 있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 방송보다 수준이 높은 분들은 많은 팟캐스트 방송이 있으니 그 방송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에 오신 분들 중에서 저보다 더 유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오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제가 모르는 내용을 여러분의 지식으로 더 나눠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지식을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개똥마미님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요 7년 전에 여기서 방송 시작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체계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진 못했어요. 그냥 교과서의 내용, 그 다음에 뉴스 요거밖에 못 봤는데 많은 이 시청자분들의 채팅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 저보다 많이 하시는 식견이 높은 분들은 이 방송에 여러분들의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칼레시미님 감사하고요. 요즘에 아프리카가요 방송 대상 때문에 시끌시끌해요. 천안댕기동자님 감사합니다. 시사와 교육을 하나로 묶어서 미녀 여방장이 시사 교육 분야 1등을 한다고 너무 속상해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는데요. 눈팅을 넘어님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컨셉에 영어 공부는 무조건 딱딱해야 된다. 그 컨셉을 벗어나서 섹시한 영어 교육 정말 참신한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딱 삼계탕님 감사합니다. 네, 마음은 호수님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런 방송이 1등하는 거에 저는 승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상을 탄다면 나는 대상 말고는 관심 없어. 1등상. 왜? 1000명방을 준다니까 1등상만 타고 싶고 1등상 아니면 우수상엔 관심 없어. 수님 감사합니다. 네, 분명히 밝혔어요, 여러분. 나 대상 타게 해줄 거 아니면 다른 방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예. 그리고 도리어 내가 타고 싶은 상이 있어. 내가 진짜 타고 싶은 상이 있어. 뭐냐? 뉴스타파가 엠네스티에서 언론상을 탔대요. 예. 뉴스타파가 엠네스티에서 주는 언론 특별상을 탔대. 나 아프리카 대상 우수상은 양보해도 좋아. 엠네스티에서 어느 날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썼던 1인 미디어라고 나를 인정해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을 위해서 우리 망치부인의 방송은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이번에 교황청 갑니다. 네, 바티칸 근처에 갈 거예요. 바티칸 안은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좌우지간 세계로 뻗는 망치부인 방송이 되기 위해서 일단 이번에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봅니다. 그래서 바티칸의 위치를 잘 보고 다음에 찾아가려고. 바티칸의 위치를 내가 지금 잘 보러 가는 거야. 이 민주주의가 꼽혔다는 영국 런던도 가고 이 프랑스 혁명의 발상지 파리도 가보고 예, 그리고 바티칸도 가고 그래서 제가 견문을 넓혀서
내가 이제까지 우물한 개구리였다면 이번엔 정말 그 견문을 넓혀서 보다 더 박진감 넘치는 세계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딸이 뒤에서 한숨 쉬고 있어요. 언젠가 망치 부인이 엠네스티에 그 개인 미디어 분야 1등상을 탈 때까지 한번 쭉 달려볼랍니다. 내가 볼 때는 현재로는 1인 미디어로서 1인 미디어로서는 현재 최장수야. 내가. 그지? 1인 미디어로서는 최장수니까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오래 했기 때문에 상 주는 날이 있지 않을까? 한 40년 뒤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똥 바르는 모바일 방송 하다 보면 엠네스티에서 할머니 진기명기 뭐 이러면서 혹시 공로상이라도 주지 않을까요? 그날까지 한번 쭉 달려보려고 합니다. 가만있어 봐. 또 주간문춘 박근혜 때리기에 이건 또 뭐냐? 이것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어도 얘기 또 오늘 또 못했네. 그거 말고 이게 지금 이제 아베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하한 게 사실로 들통이 난 거죠. 예, 아베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하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게 증명이 됐다라는 얘기 나왔고, 예, 인내 미양님 감사하고요. 이어도 분쟁 땐 한국군 절대 열세. 아니, 연병 전 세계에서 국방비를 10위 안에 들게 쓰는 나라에서 북한하고도 싸워도 지고 일본하고도 싸워도 지고 도대체 뭐야? 이어도 누구예요? 이어도가 영토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 정부에서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영토 아니다. 미치겠다. 왜 이러니? 정말 왜 이러는 거야? 나 방송 좀 끝내자. 정부,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영토 아니다.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 없을 것. 정부는 중국의 방공 식별 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영토가 아니라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이어도는 영토 문제가 아니며 이어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사용 문제로 배타적인 경제수역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고 활용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언이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어떻게 하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그는 대응 과정에 일본이나 대만과 협력할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나 일본이 독도를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려 한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토대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발상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옛날에 그거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일본에다가 박정희 정권이 한일 수교를 정상화하자, 국교를 정상화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일본이 독도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독도를 돌려주면 그 국민들의 반발이 심할 거다. 그런 막 문제가 터지니까 그때 박정희 오른팔이었던 김종필이 그냥 독도를 폭파시켜버리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론은 뭘 맺었냐 하면 독도 밀약이라는 걸 맺어요. 독도 밀약이라는 걸 맺었는데 그 독도 밀약의 내용이 뭐냐면 실효 지배는 한국이 한다. 그러나 건물을 새로 짓거나 군대가 주둔할 수 없다. 그게 첫 번째 항이었어. 두 번째, 양국 정상은 독도가 각자 자기 땅이라고 외친다. 그리고
양국 정상이 상대방의 말에 대응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했어. 세 번째, 독도 주변에 경제 수역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공동 어로 구역을 한다. 그게 박정희가 일본하고 맺은 독도 밀약이야. 그래서 이미 독도를 박정희가 일본하고 공유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때 그 일본하고 어로 수역을 설정할 때 어쩔 수 없이 공동 어로 수역으로 확정을 한 거야.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걸 김대중 정부에다가 도장만 찍는 걸 넘긴 거지. 근데 김대중 정부에서 도장 찍으러 간 외교부에 찍지 마라 지시를 했는데 이 새끼들이 와서 찍어버린 거야. 그랬더니만 독도를 김대중이 팔아먹었다고 한나라당에서 계속 노무현 정권 때 거짓말을 했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화가 나서 독도 밀약을 까버린 거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노무현 정부를 맹공격을 해. 그게 2006년에서 7년 일이야. 그 보도를 2006년에서 7년으로 해서 독도 밀약 요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언론 보도가 나올 거야. 그래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더라고. 그 내용이 2006년에서 7년 보도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 밀약을 공개했다고. 이거는 지금 그 보수 진영을 흔들게 하는 거다.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다. 이러면서 온갖 욕설을 해놔. 그게 그 당시에 독도 밀약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어도를 지금 우리가 몰랐던 내용은 뭐냐면 이제까지 이어도 주변을 날아갈 때 일본에다 보고를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야. 그죠? 이제까지 이어도 상공을 날아갈 때 일본에다가 보고를 하고 갔다는 거야. 그 이유가 그 1950년대에 막 전후에 그 이어도를 우리 정부에서 표기를 안 했대. 우리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일본이 자기네 방어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어도를 상공을 날아갈 때는 일본에 미리 통지하고 이제까지 갔대요. 그런데 그 얘기도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잖아. 그런데다 이번에 중국이 그 지역을 자기네들이 방공 머시기로 묶어서 관리하겠다. 일본에는 이제까지 보고하고 다녔는데 중국이 이제 자기네들한테도 보고해라 이런 거야. 그게 이어도 문제예요. 독도 문제에 이어서. 독도는 이명박 때 뺏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효 지배를 계속 해왔는데 이명박 때 일본 총리가 이명박을 불러다 놓고 독도는 앞으로 우리 땅이라고 쓰겠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때 이명박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일본 언론에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 언론에다가 정정 보도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우리 정부에서 그 언론 보도에다가 정정 보도 요청을 안 했어.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교사들한테 뿌리는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이 일본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재판을 청구했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라고. 근데 우리 법정이 일본 언론의 보도가 허위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 아니다. 라고 판결까지 났어. 그래서 지금 독도에 대해서 일본 놈들이 저렇게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명박 정권과 독도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지금 그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지금 이어도를 중국과 일본이 막 지들 거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중이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예. 방송하려면 방송을 안 끝내면 계속 올라와. 일본 주간문춘 아베 어리석은 한국 발언 사실이다. 돌아버리겠어, 진짜.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은 어리석은 나라라고 비난했다는 일본 시사지 주간문춘의 보도를 오보라고 부인했으나 주간문춘은 오보가 아니라고 반박한 사실이 28일 뒤늦게 확인돼 파장을 예고했다. 주간문춘은 지난 20일 발간한 잡지에 실은 아베 발언의 격앙, 반일 한국 정계는 오늘도 자성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측의 강한 반발을 전한 뒤 불을 끄는 역할을 맡은 스가 관방장관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았다며 정례 회견에서 본지 보도를 부정했다고 밝혔다. 주간문춘은 그러나 이어 하지만 본지는 대단히 아베 총리와 가까운 복수의 인물들에게서 증언을 취득했다. 공개석상에서는 결코 말하지 않았던 아베 총리의 본심인 것. 주간문춘은 한국 측의 자성을 바란다는 건 무리한 것인가라는 비아냥으로 기사를 끝냈다. 주간문춘이 이처럼 일본 정부 해명이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일본 정부 말만 믿고 더 이상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당시에도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 말만 듣고 문제를 덮어서 안 되고 일본 정부의 주간문춘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등 강력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정부는 이를 외면했었다. 그 결과 주간문춘은 최신호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박 대통령은 악담을 퍼뜨리는 아줌마 외교를 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경험이 적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사랑이 필요하다. 성인 남자친구가 지금 성인 남자친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는 성희롱적 조롱을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게 웃을 일이냐. 착한 여우님 감사하고요. 구글학지님 지금 뭔 짓을 한 거예요? 예, 매니저님, 구글학지님 벙어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밤새 방송을 해? 그냥 오늘 밤 밤새서 방송하고 확 뒤져버릴까? 도대체 뉴스가 아니 계속해서 뉴스가 올라와. 내가 돌아버릴 것 같아. 아니 도대체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명박 때 하루 종일 방송을 했어. 그리고 이제 드디어 뉴스를 한 서너 개 남겨놓고 내가 도저히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일 하자. 그러고 방송 끝내잖아. 다음날 또 막 이만큼씩 뉴스가 올라와갖고 미치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는 박근혜 정부는 방송 중에 뉴스가 막 올라와. 내가 이명박 때 1년에 5kg씩 쪘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8개월에 7kg 치더라. 두기공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밤새서 방송하고 확 죽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괜찮겠죠? 그래도 되죠? 예. 구구락주님 죄송해요. 예. 100개까지는 못 본 척 하는데요. 101개부터 벙어리.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슈퍼봉투님 감사하고요. 추천해주신 선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주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2527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추천 안하고 보시님께 섭섭하다는 말씀 드리고 블러드 엘린 감사합니다. 별들의 본향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별들의 본향님 페더21님 감사합니다. 으으스음님 감사합니다. 알러뷰 ILY님 감사하고요.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 바라고요. 부족했다면 시청자 의견에 부족한 내용을 좀 올려주세요. 잘못 얘기했거나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제가 별들의 본향님, 건빵왕 김가루님 감사합니다. 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망치부인 방송이요. 그 아프리카에서 7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은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시청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었다는 거죠. 그린짱님, 구름고객님, 왕원님, 준종님, 좌시나 깝잡 에이 진짜 그린짱님, 쪽팔리지 않겠님 감사합니다. 비사문천님 감사합니다. 채팅창을 같이 읽으면서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방송하고 싶지만 내가 지금 이제 오늘까지 목요일까지 4일 동안 4시간씩 방송을 했더니 등짝이 쪼개시더라고요. 자시나 까잡선님 감사합니다. 자시나 까먹자 뭐 이런 얘기야? 고마워요. 네. 내일은 그러고 보니까 내일은 팩트TV 가는 날, 쌍규 오빠하고 쌍망치 불톡쇼 방송하는 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번 주에 신경을 못 썼다. 쌍망치 불톡쇼 최고 순위가 몇 등이었어요? 그 팟빵에서 쌍규와 망치 부인을 검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낙순물처럼님 감사하고요. 내일은 팩트TV 방송이 저녁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2시부터 5시까지만 하고, 그리고 저기 제가 잠깐 쉬었다가 여의도 가서 여의도에 가서 그 쌍망치 불톡쇼 하고 올게요. 진주나니님 감사합니다. 여행 가시기 전에 병나시겠어요. 미안해서 그러지. 낙순물처럼님 감사합니다. 진주나니님 감사합니다. 이 시국이 이런데 여러분들만 놓고 해외 민신탐방 떠나는 게 너무 미안해서 가기 전에 나의 모든 혼신을 불사르고 싶은데 그러기 전에 등짝이 쪼개질 것 같아. 푸른소양님 감사하고요. 내일은 세수하고 올게. 아프리카에서 방송이 노출되는지 몰랐어. 내일은 예쁘게 세수하고 방송할게요. 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푸른소양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스모스 사랑님 감사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집니다. 그런데요, 수천만 방울, 수억 방울의 물방울이 바위에 떨어지면 바위가 파이고 깨어집니다. 밀리암 1881님 감사합니다. 운카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으스승님 감사합니다. 진짜 좀 읽기 쉬운 이름 좀 부탁해. 사실 정치인은요, 국민이란 밭에서 열린 열매예요. 밭이 좋지 않으면 열매가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결심한 게 뭐였냐면, 내가 우리나라에 좋은 정치인 나올 수 있도록 밭을 갈겠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나는 대한민국의 정치의 밭을 바꿔버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 부지런한 농부의 밭은 한 30년 지나면 정말 실크처럼 부드러워지죠. 밀리암 1881님 감사합니다. 이제 고작 7년 했습니다. 앞으로 한 28년 동안 좀 더 노력하면 우리도 100년 동안 지배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민주당 내일부터 정기국회 의사일정 중단. 칼빵 오빠님 감사하고요. 내일은 또 내일의 뉴스를 합시다. 오늘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여전히 뉴스가 많네요. 사실 저는요, 이명박 박근혜한테 고맙긴 고마워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여기서 방송하는데 한 200명 보면서 200명 보면 180명이 욕했어. 근데 이명박 대통령 된 다음에, 그리고 그때는 별풍선을 석 달 동안 200개를 받았던가? 이명박 대통령 된 다음에 그냥 이 시청률 늘어나고 별풍선도 받고, 박근혜 대통령 돼가지고 그냥 다들 시사 비수기라는데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 그냥 승승장구하고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감사하기보다 제발 좋은 정치에서 망치부인이 깔 일이 없는, 비판할 일이 없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이 너무나 헛된 꿈일까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절망의 심장을 물어뜯겨본 자만이 희망을 사냥할 자격이 있다.
망치 부인이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여러분은 어떤 대한민국을 꿈꾸십니까?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꿈꾸십니까? 아니면 나이든 공주에 복종하는 노예들의 나라를 꿈꾸십니까? 여러분의 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망치 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